마지막 아홉 번째 제자 정산종사에 대해서 한번 너무나 잘 알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종사님은 7세 때 한학을 배우기 시작해서 심리박 그 고산동에 있는 백세각이라는 곳에서 공산 송준필 선생으로부터 유학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세경에 이르러서는 유가의 모든 경서들을 거의 모두 마칠 정도로 그쪽에 조예가 상당히 깊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런데 글 공부에 그렇게 그걸로 가지고 만족이 좀 안 됐습니다. 당신은. 그래서 13세에 결혼을 하고 13살에 결혼을 했어요. 중타원 여청원 사모님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14세 때부터 좀 갑갑한 거예요. 집에 갇혀 있다는 것이 너무 갑갑하고 뭔가 당신의 큰 포부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실은 결혼하고 나면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 바깥으로 뛰쳐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14세 때 어떤 시를 쓰시냐면 해붕천리 고상우 농학 10년 칩울신 바다 붕세로 천리를 날아갈 만한 기세를 가졌건만 당신을 생각할 때 내가 천리를 날아갈 수 있는 이 기세를 가졌는데 조롱에 든 학으로 10년 세월을 갇혀 지냈다. 거기서 시골에서 내가 큰 뜻을 묻고 세상을 날아야 되는데 이 집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10년을 그냥 조롱에 든 학같이 그렇게 살았다. 그러한 시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15세에 스승을 찾아서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승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15세.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구사고행이 몇 세부터였죠? 구사고행. 3번째 3년 기원상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예. 그 다음에 구사고행상 20세. 비슷한 시기야. 정산도가 15세에 도를 스승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도를 구한다고 했을 때 저도 시골에 옛날에 살았을 때 우리 경상도에서도요 도를 공부한 다음에 거의 주문 외우고 그랬어요. 그때. 그리고 뭐 가야산에 가서 수도한 다음에 그 가서 주문 외우는 게 다 도였어요.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다 이런 유였어요. 정산도 그쪽 도군 때하고 다 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 같아요. 그때 가야산으로 가셨는데 가야산에서도 역시 정산도 도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산도나 이렇게 해서 만난 거예요. 몇 번 만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같이 수련도 하고 그러한 계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초청해서 집에서 같이 수련도 해보고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18살 정도 되실 때 어떤 그런 체험들을 좀 하십니다. 그때 이제 스스로 내가 전라도로 가야 만날 일을 만나고 공부를 성취하려는 한 생각이 떠올라서 부친의 허락을 받아서 전라도로 유랑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럼 정산종사님께서 전라도로 와서 나중에 그 강정산 선생님의 딸 강수님에게 우리 비서 정심요결이라는 그 책을 받게 돼요. 근데 그걸만 보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어떻게 해서 정산종사가 전라도 와서 강정산 선생의 딸을 어떻게 만나가지고 또 그분이 얼마나 또 존경했길래 그 천장 위에다 숨겨놨던 걸 뜯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아버지가 오랫동안 비서로 가지고 있었던 건데 오빠가 해라 하고 주었냐. 그것만 딱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그래 주었지? 하는 의문이 걸리나 봐요.
근데 나중에 역사 자료를 고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라도에 와서 정산종사가 정읍 두성산 시루봉 아래에 있는 손바래기 마을에서 한동안 강정산 선생의 그 유족,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강정산 선생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유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강정산 선생의 딸하고 좀 친해진 거죠. 친해지니까 오빠 하면서 이제 정산종사를 알아보시고 나중에 이것이 알아볼 사람이 나타나면 가져갈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요원을 했다고 해서 당신이 뜯어가지고 이게 주게 돼요. 그래서 분명히 그 정읍에 오셔서 일단 같이 좀 지낸 세월이 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보천교 교주 차경석도 만납니다. 차경석을 만나러 가요. 그걸 만났는데 그때 가서 이것은 우리 정산소 법에도 있는 얘기예요. 만나가서 큰일 하신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정산소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천하 창생을 위하는 것입니까? 하고 정산소님께서 물어요. 차경석에게. 그러니까 차경석이 우리 교전에 보면 대꾸는 그전 핀자만 주었다고 얘기를 해요. 정산종사님께 핀자를 줘요. 뭐라고 하냐면 어린 소년이 말만 옹통스럽게 한다. 미소년이 말만 옹통스럽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별로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핀잔 줘서 보내버려요. 근데 왜 그렇게 핀잔을 줬냐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 이제 정산종사가 이쪽으로 정읍으로 와서 누구를 하냐고 하면 강정산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부인 고팔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고팔례를 만나려고 하는데 차경석이가 고팔례를 가두어 놔요. 가두어 놓고 자기가 다 이제 그 정산 바로 후계자다 하고 교화를 할 때요. 그러니까 이제 고팔례를 만나러 왔다는 소리를 듣고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만났는데 그냥 하대해버린 거지. 아주 잘 된 거지. 그때 만약에 제대로 대접을 해줬다면 정산도사님께서 대종사를 못 만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냥 박대를 해버려서 잘 됐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팔례를 못 만나지만 강수님 딸을 만나고 그다음에 그 강정산 누이 동생을 만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럴 때 그 집에 같이 잠깐 머물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정산의 딸 강수님으로부터 강정산의 비서 정심요걸을 얻게 되는데 정심요걸은 원래 옥포라는 호를 가진 도인이 지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강수님이 하루는 송도군을 별도로 데려가서 낡은 종이로 떼움질한 천정을 가리키며 아버지가 적어다가 책을 넣어놨다. 뒷날에 찾아갈 사람이 있을 때니 입 밖에 내지 말거라 하면서 봉에 두었는데 오빠가 저걸 열어서 한번 보라. 이렇게 해서 천정을 뚫고 보니까 정심요기라는 책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비서를 들고 정산도사께가 들어가는 대원사로 1917년에 대원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원사로 들어가서 거기서 수도를 하시다가 김혜원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화해리에 있는 김혜원님, 문산 총장님 할머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김혜원을 만나가지고 김혜원 선생이 김혜원 선지님이 정산종사를 만국양반이라고 하면서 당신이 집으로 모셔서 집에서 모십니다. 근데 집에서 모시는 것이
얼마나 웃기냐 하면 집에 모시고 갔는데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이 당신 남편 쓰는 방 하나 있어. 그걸 반으로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저기는 남편 쓰고 여기는 이제 정산조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썼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이라면 어디서 갑자기 젊은 청년을 데리고 와서 부인이 데리고 와서 오늘부터 우리하고 같이 산다 하면 그 남편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기분 좋은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남편도 대단하셔요. 거기서 모시고 같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모시고 계셔서 결국 대종사님은 거기서 만나잖아요. 거기서 만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회 제우지라는 것이 정산종사님과 대종사님 만나는 장소를 기념해서 제우를 했던 곳이다 해서 화우 제우비를 지금 세워놨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렇게 만난. 그때가 원기 3년 3월에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께서 이제 만나시게 되고, 7월에 정산종사께서 영산으로 오십니다. 그때 영산에 오셨을 때 영산에는 방언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언공사 하고 있었지만 정산종사님은 방언공사에 투입시키지 않으시고 토굴에다가 넣어놓고 별도로 관리를 했죠.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를 만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나려던 사람을 만났으니 우리의 대사는 이제 결정이 났도다.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을 만난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만나는 순간에 우리 일은 이제 끝났다.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랬어요. 숙연의 인연인 것 같아요. 그 만난 것은 어떻게 해서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이 화해를 해서 만났지 그 과정은 어디도 없어요. 누가 소개시켜 주었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보면 아마 서로 어떤 영적인 그런 교감으로 만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정산종사님은 당신이 평생에 두 가지 기쁜 일이 있으니 하나는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이요. 두 번째는 대종사님을 만난 것이다. 정산종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종사님을 만난 것과 이 나라에 태어난 것. 참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때 당시 이 나라라는 것은 뭐 용이 아니라 고기지, 고기. 고기가 변해서 용이 된다 했는데 용이 아니라 고기야. 고기도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잖아요. 조선이 내놓을 게 하나도 없었을 때예요. 그럴 때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종사님을 별로 알아주지도 않을 때 그때 대종사님을 만난 것이 또 가장 기쁜 일이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대종사님은 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되고 그들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정산종사님께서 법어 기연편 10장에서 이 법으로 부처되는 길만은 확실히 자신한다. 그 말씀 정산종사님께서 하셨어요. 이 법으로 부처되는 것만은 확실한다. 얼마나 자신 있는 말씀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이 법을 냈지만 정산종사님께서 그 법을 보시고 이 법이 정말로 부처되는 길은 확실한 법이다 하고 이신전심으로 그걸 서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뒤로 정산종사님께서는 이론상 진리라든지 이론상 신앙이든지 이론상 체받는 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논문도 많이 쓰시고 실질적으로 이 정전을 발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대종사님 정전을 출판하는데 많은 그
도움을 주시죠. 그리고 불법 연구에 참견사도 전수를 하시고. 44세에 원기 28년 6월에 종법사위에 오릅니다. 44세 때. 그때 이제 소태산 대종사를 우리가 원각 성존이라고 부른다면은 정산종사님은 개벽 개성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 이제 원기 30년에 건국론도 절선을 하시고 원기 32년에 교명을 불법연구회에서 원불교로 이렇게 바꿉니다. 이제 간단하게 정산종사는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산종사의 만행에 대한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기 7년에 대종사님께서 월명암에 가셔서 백학면선사의 상자가 됩니다. 상자가 될 때 학면선사가 머리를 깎아주고 이름을 명안이라고 불명을 내줍니다. 그때부터는 정산종사님은 스님이야. 그 월명암에서 성복을 입고 머리를 깎고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때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를 불러서 이제 차츰 때가 되어 간다. 너의 발길이 내키는 대로 가보거라. 그러면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가다가 전주는 절대 들리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해서 원기 7년에 정산종사는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봐라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정산종사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전주는 보지도 않고 그냥 전주가 저쪽에 있으면 이렇게 보고 지나갔다는 거야. 그때는 차가 없을 땐 걸어가는 거야. 걸어가다가 길동무를 만나게 되는데 길동무는 누구를 만나냐. 바로 채도화가 아니고 미륵사 주지를 만납니다. 미륵사 주지를 만나요. 예, 미륵암이라고 하고 미륵사도. 그 만덕산 뒤에 있는 절이 미륵사예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그분을 이제 만나서 같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절에 갑시다. 이렇게 돼서 그 절로 가서 이제 묵게 돼요. 그러니까 그 미륵암이 뭐 조그만 절이죠. 지금도 가면 조그만 절이에요. 그때도 조그만 절, 가난한 절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머무는데 그때 채도화라는 그 절에 화주보살을 만나는 거죠. 채도화 어른이 그 절에서 뭐 이제 절에서 웬만한 일들을 많이 도와주고 노상 드나들고 이랬던 분이에요. 그분이 거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그분은 원래 어떤 분이냐. 채도화는 원래 전북 임실 출신인데 일찍이 결혼해가지고 두 남매를 낳고 살았지만 생을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고 가출을 해서 나중에는 성녀가 됩니다. 채도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떤 절에 가서 성녀를 좀 하다가 또 거기서 나와서 또 정산교도 다니다가 이렇게 하다가 절에 이제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떠돌이에요, 떠돌이. 그런데 사람 이제 보는 압력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정산종사님을 뵙자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완전히 생불이다. 이렇게 하고 모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자랑을 한 거예요. 우리 절에 생불님이 계시다. 막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많이 오고 시조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절이. 그런데 이제 그때 정산종사님께서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종사님께 그 편지를 띄워요. 그동안 이래 어디에서 있고 지금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고 사람들이 자꾸 많이 온다 뭐 이런 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편지를 받으시더니 바로 즉시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바로 소환을 시켜버려요. 변산으로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채도화 어른은 이제 정산종사님께서 옷을 하나만 입고 있으니까 당신은 너무 좋아가지고 귀한 옷을 이제 지어서 가지고 왔어요.
가져오니까 사라져버렸네.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주지인데 막 뭐라 했다. 주지가 빼돌렸다. 응? 어디 빼돌렸냐. 막 그래가지고 막 내놔라. 막 찾아내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지가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해서 어디 이제 변산 어디로 갔다 하는 걸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만덕암이 어디예요? 거기서 그 변산까지 물어 찾아가지고 정산선을 만나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 정산선을 만나러 찾아왔는데 정산선을 만났는데 정산선님이 우리 서성님을 뵈라고 대종사님인데 또 인사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최도하 어른이 대종사님을 뵙고 오는 거냐. 아주 그냥 신복을 하게 되죠. 그 이 최도하 어른은 원불교에서 여성 3대 여걸이기도 하지만 원불교 초기 당시 대종사님 이제 불법을 이렇게 전파할 때 가장 첫 제자로서 교화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네. 그래서 이분이 가장 먼저 이렇게 만나는 사람은 누구냐면 최도하라는 서울에 있는 그 어른을 만나요. 어떻게 만나느냐? 최도하가 어디 이제 이분은 이제 그 뭐 방울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뭐 옛날에 이제 바구니 장사했잖아요. 뭐 오만 거 이제 파는 거예요. 그냥 짊어지고 다니면서 집주마다 다니면서 장사를 해요. 근데 어디 기차에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앉은 분이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당신 어디로 가냐?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나는 지금 화엄사에 불공들이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화엄사 불공들이러 가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나는 생불이만 알고 있다. 진짜 부처가 있다. 그분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인연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누구냐 방금 누구요? 최도하 말고 최도하 어른이 박사시아를 만났잖아요. 이 박사시아 이분은 서울 사람이에요. 근데 서울 사람인데 박사시화가 모시는 분이 그 서울의 그 이동진아 그분하고 수양딸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근데 이동진아 어른은 도정궁의 그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왕궁과의 첩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세가 있는 분이에요. 양반집 어른이고. 근데 그분의 수양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분 이동진아 당신 불공하러 온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이동진아의 불공을 대신하러 온 거예요. 거기에 심부름으로 이제 저기 그 화엄사에 이제 가다가 최도하를 만난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최도하를 만나서 최도하가 박사시아를 만나서 박사시아를 통해서 서울교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아주 역사적 의미가 커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나중에 최도하의 안내로 그 서울을 가게 돼요. 그 원기 9년에 첫 서울 행가를 하는데 최도하는 옛날에 이제 서울에서 그 조금 그 선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울 지리를 좀 잘 알아요. 그래서 대종사님을 모시고 서울 가서 박사시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시아를 만나고 나서 도정궁 마님 이동진아를 소개받게 돼요. 그 육타오님은 그 외모나 또는 그 자태나 대단하잖아요. 그 왕궁과 그 부인에 맞게 뭐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도 원불교 초기에 이동진아 육타오님은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 같은 분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구황실 종친 고종 황제의 오촌 조카인 이규용의 첩이었어요. 고종 황제 친척이에요. 그리고 일찍 부모를 여기저기 친척집으로 옮겨 다니다가 결국 소실로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종실의 안사람이다 보니 품위와 교양을 갖추고 있었다. 자존심도 엄청 강했다. 소태사는 그에게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요. 또 하나는 제중하는 일이다. 대도사업을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지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법문을 이동진의 육타원님을 만나서 해주신 법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진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분들로부터 누구를 소개받게 되냐면 박공명선, 박사시화의 동생 박공명선을 만나게 되고 이공주 선생님을 소개받게 돼요. 그때 당시 이공주 선생님은 당신의 남편이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3년 초상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공주 법사님이 대종사님을 만나라고 하니까 거부를 했어요. 나는 3년 초상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 남자를 만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안 만났어요. 그 다음에 대종사님이 올라가셨을 때 만난 거죠. 그래서 서울교화가 최도화부터 해서 박사시와 그 다음에 이동진아 그 다음에 구타원님, 팔타원님 이렇게 쭉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산종사님께서 그 만덕암에 들린 것이 엄청난 어떤 인연을 맞이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아주 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지금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뭐 팔타원님은 잠깐 소개하면은 팔타원님은 이화여전 출신이고 남편 강익하는 경성법전 출신인 인테리어자 장안의 6대 가프다. 네. 황해도 연안에서 자수성가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적지 않았고 남편은 전기, 정권 이런 사업을 해서 번창을 했다고 그래요. 설화의 일남 일녀를 듣고 3,000평 부지에 이화동 1번지 대저택 이화장 알죠? 얘는 이승만 박사께서 그 별장으로 썼던 이화장이 이승만 것이 아니라 팔타원님 팔타원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쓸 수 있도록 주었죠. 그런데 이제 강익한 선생님이 하도 팔타원님을 쫓아다녀가지고 무려 8년 동안 그냥 쫓아다녔대요. 팔타원님 싫다고 하는데 계속 따라다녀요. 만주 가면 만주 따라오고 어디 가면 어디 따라오고 8년 동안 쫓아다녀가지고 결국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첩이네. 이미 강익하고 자기 본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철을 몇 개 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과 같이 그런 게 아니에요. 첩이. 옛날에는 능력이 있으면 뭐 2명 3명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마을에 본부인 두고 남편이 또 옆에 한 사람 자기 옆방에다 놔놓고 같이 사는 거 봤어요. 그럼 본부인이 뒤에 온 부인을 밥을 해 올려. 그러고도 사는 사람 봤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남편이 하는 일에 여자가 왈가왈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좋은 세상에 태어난 거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아 할머니하고 대종사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네? 그러니까 발행인하고 어떤 관계요? 사실은 그런데 말을 못하지. 불편한 진실? 솔직하게 그 이원아 할머니도 대종사님의 그 면적부라고 하잖아요. 이거 면에 있는 우리 뭐지 호적 이런데 올라가 있습니다. 예. 양화원 대사모 이름 옆에 이원아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부인이에요. 소실 부인, 첩이지. 너무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사실을 막 감추려고 했지. 예, 감추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감출 수도 없고 사실이야. 근데 그러나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것은 이건 대종사님 대각 이전의 일이에요. 그죠? 처화 때 일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성인이 되시고 그런 첩을 들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또 그분이 정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은 첩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서 정말로 천한 사람이고 천한 사람이에요. 얼굴은 곰보요. 그렇죠? 그분은 얼굴을 곰보고 나이도 막 열 몇 살 더 많아요. 대종사님보다. 그럼 대종사님께서 무슨 뭐 여세월을 그분을 취했겠어요? 그건 다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분이 대종사님 어려운 시기에 실질적으로 대종사님을 다 돌보시고 사람 되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여성 첫 제자가 된 거예요. 대종사는 그거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인한 9 제자 중에 사타원 이원아를 넣었어요. 그거 얼마나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엄청 역할을 했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